존 하위의 책, 스코틀랜드의 신앙 영웅들을 통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생애와 신앙적 투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언약도라고 하면 신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왕의 권위에 맞섰던 사람들을 말하죠. 오늘 그중에서도 존 녹스 다음으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앤드루 멜빌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앤드루 멜빌. 정말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는 왕 앞에서도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던 불굴의 개혁가였죠. 그러니까요. 오늘은 어떻게 한 천재학자가 시대의 불의에 맞서는 투사로 변모했는지 그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그의 이야기는 신념과 권력이 충돌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큰 울림을 주거든요. 시작부터가 평범하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보니 1545년에 태어나서 불과 2살의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당대 최고의 학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지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형 리처드 덕분이었습니다. 형 부부가 멜빌을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특히 형수는 멜빌을 안고 하나님, 이 아이 같은 아들 하나만 더 주시고 저를 당신의 안식으로 데려가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그를 아꼈다고 해요. 와, 정말 친자식 이상의 사랑을 받았네요. 그렇죠. 형은 동생의 비범한 재능을 일찍부터 알아보고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교육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이었을까요? 그냥 책만 많이 읽게 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당시 귀족 자제들처럼 라틴어 교육은 기본이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멜빌의 섬세한 체구를 단련시키기 위해 양궁, 골프, 펜싱까지 가르쳤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골프요. 그 시대에 골프까지 가르쳤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네, 지성과 체력을 함께 기르는 말 그대로 전인적인 교육을 한 거죠. 이런 교육이 훗날 어떤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의 강인한 정신력의 바탕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인재였으니 대학에 가서도 남달랐겠어요? 그럼요.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아,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 맞죠? 네, 맞습니다. 당시 교수들은 아리스토텔레스를 라틴어 번역본으로 가르쳤는데 어린 멜빌은 원전인 그리스어로 된 책을 들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수들보다 더 깊이 원전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수님들이 꽤 당황했겠는데요. 학생이 원전을 들고 와서 질문을 던지면 말이죠. 그렇죠. 당시 대학 총장이었던 존 더글라스가 어린 멜빌의 재능에 감탄해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의 어리석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어떤 인물로 만드실지 알기 어렵구나. 칭찬과 함께 그의 미래에 대한 큰 기대를 보여주는 말이네요. 네, 이후 그는 더 넓은 학문을 위해 1564년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나 당대 최고의 석학들 밑에서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유럽에서의 경험이 학문적인 성취 외에 멜빌의 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파리에서 공부할 당시 그는 예수회가 교육계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목격하고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군요. 바로 그거죠. 스코틀랜드의 대학을 개혁해서 젊은이들이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 겁니다.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넘어 개혁가로서의 씨앗이 그때 싹튼 거죠. 그야말로 천재학자의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면서부터는 전혀 다른 인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는 거죠. 맞습니다. 21살에 이미 푸아티에 대학교 교수가 될 정도로 명성을 얻은 그는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제네바로 향합니다. 제네바로요? 네, 거의 무일품으로 제네바에 도착해서 종교개혁가 테오도르 베자를 만났는데 베자가 그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 바로 교수로 추천할 정도였죠. 제네바에서 5년을 보내며 그는 장로교의 원리가 가장 성경적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훗날 베자가 멜빌을 스코틀랜드로 돌려보내는 것은 제네바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했다면서요? 네,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1574년, 거의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멜빌은 글래스고 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당시 글래스고 대학이 거의 폐허 같았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랬던 학교를 유럽 최고의 학문 중심지로 탈바꿈시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 제자는 멜빌 교수님과 농담하고 노는 시간에 주석가들의 책을 전부 읽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회고할 정도였어요. 와,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감을 주는 스승이었군요. 네. 그리고 이때 그의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사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다른 하나는 원칙을 향한 불굴의 의지였죠.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존 콜빌이라는 목사의 위선을 유일하게 간파했는데 실제로 그는 나중에 신앙을 버리고 개신교를 비방하는 인물이 됐습니다. 또 한 번은 유력 가문의 아들이 규율을 어기자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면서요? 망나니들과 유력 가문 자제들이 두려워 우리 학생들을 바로잡지 못하게 되기 전에 내 몸의 모든 피를 먼저 쏟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와, 정말 원칙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군요. 이런 성격 때문에 결국 권력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거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멜빌은 성경에는 왕이 임명하는 감독제도에 근거가 없다고 믿었고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이 감독제를 뿌리 뽑기 위한 긴 싸움을 시작합니다. 자료에서는 그를 가리켜 감독들을 내쫓은 투석기라고 묘사할 정도였죠. 네,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죠. 당시 최고 권력자와의 충돌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섭정이던 모턴 백작과의 대립이 아주 유명하죠. 네, 모턴이 뇌물로 그를 회유하려 하자 경멸하며 거절했고요. 너희 중 대여섯 명을 교수형에 처하거나 추방해야 조용해질 것이라고 협박하자 멜빌이 이렇게 응수합니다. 뭐라고 답했나요? 각하, 그런 협박은 당신의 신하들에게나 하십시오. 제게는 공중에서 썩든 땅에서 썩든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와,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당신의 권세로 그분의 진리를 매달거나 추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권력자의 협박에 내 몸이 어디서 썩든 상관없다고 맞받아치는 건 보통 담대함이 아니네요. 이게 바로 멜빌이라는 인물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백은 섭정뿐 아니라 왕 앞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1582년의 그 사건 말씀이시죠? 네, 멜빌은 총회 의장으로서 어린 제임스 6세 왕에게 교회의 개혁 요구안을 전달하러 갑니다. 왕의 측근인 에런 백작이 누가 감히 이 반역적인 조항에 서명하겠는가라고 소리치죠. 그러자 멜빌이 앞으로 나섰고요. 우리가 감히 서명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다. 정말 영화 속 한 장면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숨을 죽이고 지켜봤겠네요. 그렇죠. 결국 이런 행동 때문에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설교 내용이 문제가 되어 왕의 자문기관인 추미론에 소환되거든요. 아, 거기서 그 유명한? 맞습니다. 멜빌은 교회의 영적인 문제는 국가가 재판할 수 없다고 항의하며 허리띠에 차고 있던 작은 히브리어 성경을 탁자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지침이고 권위요. 이 일로 투옥 선고를 받고 결국 영국으로 망명하게 되는 거군요. 네. 하지만 망명에서 돌아와서도 그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죠. 돌아온 그는 제임스 왕과 직접 대면하는데 여기서 그의 생애 가장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그렇습니다. 왕이 개혁가들의 주장에 분노를 터뜨리자 멜빌은 왕의 옷소매를 붙잡고 그를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왕의 옷소매를 잡고 하나님의 어리석은 숭이라고 불렀다고요? 이건 거의 반역죄 아닌가요? 당시 왕권이 절대적이었을 텐데요.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스코틀랜드에는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습니다. 두 왕과 두 왕국이요? 네, 바로 교회와 그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스코틀랜드 왕국과 그 왕이신 제임스 6세 폐하입니다. 폐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왕이나 주가 아니라 한 명의 구성원일 뿐입니다. 이게 바로 두 왕국 이론이군요. 왕의 권력이 미치는 국가라는 왕국과 신의 권력이 다스리는 교회라는 왕국이 따로 있다는 사상 말이죠. 이걸 왕의 면전에서 선포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는 왕권 신수설, 즉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왔다는 사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선언이었어요. 국가의 왕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영역에서는 그저 한 명의 신자에 불과하다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주장을 한 겁니다. 왕도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이 선언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정신의 핵심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왕의 반응이 어땠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당장 끌어내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의외로 왕은 그 기세에 눌려 잠시 누그러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멜빌을 제거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를 대학 총장직에서 해임시키고 교회 회의 참석을 금지하는 등 계속해서 압박했지만 멜빌은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제임스 6세가 나중에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되는 바로 그 왕이죠. 더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후에 멜빌을 가만두지 않았겠어요? 네, 결국 함정을 팠습니다.
1606년 제임스 1세가 된 왕은 협의를 명분으로 멜빌과 다른 7명의 목사들을 런던으로 소환합니다. 하지만 이건 협의가 아니었군요. 아니었죠. 왕은 그들에게 교회의 총회 결정을 비난하라고 강요했지만 멜빌은 논리적으로 그들의 정당성을 변호하며 맞섰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다른 곳에서 터졌다고요? 네, 엉뚱하게도 예배에서였습니다. 멜빌은 런던에서 열린 성 미카엘 축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곳에 화려한 제단을 보고 분노했어요. 닫힌 책 2권, 빈 성배 2개, 불 꺼진 촛대 2개가 놓인 제단을 보고 내용 없는 형식뿐인 영국 국교회의 현실을 조롱하는 라틴어 풍자 시를 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었군요. 그 시가 문제가 됐나요? 왕의 손에 들어가면서 큰 문제가 됐죠. 멜빌은 잉글랜드 추미런에 소환되어 시를 쓴 것을 당당히 인정하고 오히려 캔터베리 대주교를 향해 당신이야말로 유럽의 모든 개혁교회의 주된 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와, 그 결과는? 결국 런던탑에 투옥됩니다. 런던탑이면 가장 중한 죄수들을 가두는 곳인데 결국 거기까지 갔군요. 네, 그곳에서 4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펜과 종이도 주지 않아서 신발 버클의 뾰족한 부분으로 감방벽에 시를 새겼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의 저항 정신은 꺾이지 않았던 거죠. 4년 후에 석방은 되었지만 고국으로는 못 돌아갔다고요. 네, 1611년에 석방되었지만 스코틀랜드 귀환은 금지되었고 결국 프랑스 땅으로 망명해 신학을 가르치다 1622년 7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네요. 망명을 떠나기 직전 조카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 모든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드릴 날이 올지 누가 알겠는가. 비록 그 소망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지만 그의 정신은 스코틀랜드 교회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앤드류 멜빌의 삶을 돌아보면 한 사람의 신념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학자로서의 안락한 삶 대신 권력과 맞서는 험난한 길을 선택했죠.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개인의 신앙적 양심이 국가나 거대한 권위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멜빌이 죽은 후 제임스 왕은 스코틀랜드에 감독제를 강요하는 데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십 년 뒤에 그가 뿌린 씨앗이 국민 언약운동과 감독전쟁으로 타오르며 왕의 시도를 좌절시키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개인이 평생을 바쳐 지킨 저항의 유산이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떻게 한 국가 전체의 거대한 움직임으로 타오를 수 있었을까요? 개인의 투쟁이 역사를 바꾸는 불꽃이 되기까지 과연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